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박스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정한 주가 내에서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박스권 장세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의 이 코인 시장이 정확한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씩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횡보 장세가 길어질수록 그 이후의 방향성은 더 크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의 방향성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상승하면 또 하루 내려가고 또 내려가나 해서 불안하면 또 다음날 올라가고 이렇게 재미없는 박스권의 횡보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불안 심리만 유발시키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인상 또 FOMC도 예정되어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암호화폐의 호재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돼서 확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렇다 할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슈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암호화폐가 그동안에 이제 불안 장세, 우리가 그동안에 우려했던 것들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엄청난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횡보 장세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더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 FOM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 만큼 잠시 뒤 이슈 부분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뭐 좀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나오고 지금 나왔을 때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올랐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그렇다고 또 내렸다 하기도 좀 뭐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제 박스권 같은 이제 시장 올랐다 내려갔다, 이때가 이제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버티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락할 때는 개인분들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 이 수익을 볼 때랑 수익 볼 때 이제 그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물리면 더 많은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는 것도 중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려갈 때는 잘 버티세요. 뭐 추가 매수도 하고 평단가도 내리고 올라가면 더 큰 수익 보겠지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횡보할 때는 그런 기대감도 없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버티기 힘든 시장이고 매도 물량도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또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시장 손절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면서 이 투더 골드문과 함께 성공 투자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르는가 싶어서 매수를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나 싶어서 매도를 하면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멘탈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길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슈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제가 방금 전에 촉매제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려면 이렇다 할 촉매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촉매제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촉매제가 리플이 이제 SEC에 승소하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을 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암호화폐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하루빨리 승인이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악재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투자분들이 좀 많이 매매를 하시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리플이 이번에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SEC가 패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연기되고 지금 심지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벌써 리플과 SEC의 소송을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린 지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끝나지 않고 투자자분들의 불안 심리만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라고 있는데 이제는 코인 제재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냐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고 암호화폐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취급에 관한 암호화폐 취급 보고서를 내놔라라고 금융기관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설명을 했고요. 자, 최대 기한 180일을 줬습니다. 6개월 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나한테 직접 보고해라. 대통령 직접 보고입니다. 를 내놨는데
만약에 여기서 SEC가 지금 리플하고 소송이 중인데 SEC가 리플에 소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플은 증권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SEC가 그 리플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러 암호화폐들에 대한 증권법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플을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SEC에서 직접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만약에 그 9월에 패배를 한다, 9월 전까지 이미 패배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이 암호화폐 취급 보고서에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표기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SEC는 지금 현재 재판이 불리하기 때문에 9월 이전까지는 이제 승소, 패배에 대한 이런 결과를 좀 내놓기 싫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연기 신청을 하고 자료를 좀 미비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현물 ETF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오는 거에 대해서 9월에 6개월 후에 보고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이런 규제 같은 거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ETF도 SEC 입맛에 맞게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연기 거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매제가 없는 게 좀 시장에 큰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올해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행정명령을 9월까지 보고서를 보고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9월까지 취급을 받은 다음에 9월 이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 절차를 좀 진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올해 11월 제가 중간선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전까지 대부분 이제 선거에 대한 그런 것들로 엄청 바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그 법안을 새롭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9월 이후로 입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일단은 이런 점에서는 입법 관련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는 지금 호재가 좀 많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법무부에서 러시아의 신흥 부자들에 대한 암호화폐를 압수 조치하겠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자, 암호화폐는 그동안 우리 투자분들 아시겠지만 탈중앙 정책입니다. 탈중앙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게 암호화폐인데 미국 정부에서 러시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 미국 정부에서 중앙화적으로 이거 몰수하면 뺏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법적 화폐랑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암호화폐 통제와 금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흥 부자들에 대한 신흥 재벌에 대한 암호화폐 압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내에서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러시아인들이 이제 확인이 못하게 실명 인증이 안 된 계좌로 오가는 경우가 많고요. 자, 러시아에서 자금을 빼내서 지금 막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자금 세탁 그리고 무기 사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내에 있는 또는 큰 암호화폐 거래소에 미국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하고 출금이라든지 그리고 입금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상 거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두 번 다시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경제권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이지 암호화폐를 압수하고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사용하는 거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호재로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암호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든 말든 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암호화폐는 관심 밖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을 때 암호화폐 제재 카드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암호화폐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화폐가 되었고 하나의 자산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악재가 호재로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리플 관련해서 뭐 3월 말이면 소송 결과가 좀 유리하게 나올 것이다, 아니면 11월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 좀 결정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암호화폐 취급 보고서 관련해서 180일 기한이 9월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11월 중간 선거 관련해서도 9월 이후로부터 입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리플 소송이 좀 유리하게 진행되면 물론 리플 가격이 오르면서 홀더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예, 뭐
암호화폐는 확실히 자산이 맞죠. 그러니까 그걸 또 뺏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나 도둑놈들도 아니고. 자, 일단은 3월달 예고돼 있는 악재가 있죠. 바로 이제 FOMC 회의가 곧 열립니다.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작년 12월달에 이제 연준 의장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0.25%를 올릴 거다. 25% 상승을 인상을 시킬 건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0.25%가 아니라 0.5%를 올려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고 3월달 다가오고 이제 곧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0.25% 올릴 것이냐. 어차피 올리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고된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예고된 악재는 그전에는 악재로 작용하지만 딱 그 당일날이 되면 악재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고되어 있는 악재고 이미 이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악재 해소로 인해서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0.25%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됐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아요. 올라가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하면 0.5%를 올려버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두고 굉장한 고민을 두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조금 올렸는데 시중은행에서 더 많이 올려버렸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주택을 사실 때 담보대출로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대부분의 집들이 다 은행 건데 이 예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의 이자 돈을 냈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이 된 지금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이상의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자가 2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 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30만 원 냈다가 지금은 100만 원 돈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서울시의 평균 임금이 한 달에 280만 원입니다.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 280만 원에서 100만 원 돈을 이자 돈을 낸다? 그러면은 예전에도 힘들었는데 지금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에 대한 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공포 매물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줄어들고 이걸 내가 지금 이자 돈을 안 내면 신용불량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하고 있던 것들을 매도하면서 또 물량이 쏟아지고 또 물량이 쏟아지니까 무서워서 또 물량이 쏟아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FOMC 회의에서 0.25%만 올린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악재 해소로 보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뭐 이번이라고 해서 뭐 다르게 진행되지는 않겠죠.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또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면 지금 또 오미크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일일 최다 확진국입니다. 지금 뭐 오늘만 해도 36만 명이 나왔고 아마 40만 명을 좀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달이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두세 달이면 거의 전 국민이 확진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오미크론이 걸리면 물론 이제 정부에서 뭐 이제 유급 그 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뭐 그런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1인당 40만 원, 5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정찰제로 해서 1인당 10만 원에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재택근무도 할 수도 있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 특히 외부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돈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럼 더 힘들어지고 못 나가니까 또 식당들도 힘들어지고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뭐 대출했던 자금 뭐 기업들 뭐 진짜 이자 돈이 말이 안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경기 침체가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장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내려갔을 때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권시장에서도 이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개박살 납니다. 그럼 개박살 나면은 또 이 코인 시장에서도 한 번 더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증권시장과 코인 시장은 연결돼 있고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뭐 주식시장 떨어지면 코인 시장 올라가고 막 뭐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다가 막 이러지만 지금은 비슷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돈이라는 속성은 똑같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이제 이틀간 진행을 하는데 아마 그때 FOMC의 이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사실 애매모호한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0.25%를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계속 3월달에 올릴 거다 얘기했기 때문에 올릴 거긴 한데 과연 0.25%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을 올릴 것인가가 지금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모두 이번 주 있을 FOMC 향방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좀 악재로서 걱정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이미 예견된 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일이 되면 악재 해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일단 오미크론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30만 명을 계속해서 넘기고 있는데 이게 왜 투심 약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자칫 잘못하면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또 호재로 끝이 나서 오늘 가지고 온 이슈가 있습니다. 자, 3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유럽 연합이죠. EU에서 POW 자격 증명 방식의 채굴을 금지하자라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3월 3일인가요? 그 당시에 그런 조항이 삭제되면서 다시 한번 아무 일 없었다. 이런 건 없는 거다라고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뜬금없이 유럽의회 경제통합위원회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투표까지 진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암호화폐 작업증명 금지 법안에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결 처리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은 할 수 있다. 유럽 내에서 상관이 없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왜 유럽 EU에서는 그 금지 POW 방식이 사실상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처음에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했다가 에너지 관련 문제로 인해서 결제를 취소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환경 문제, 에너지 낭비에 대한 문제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 의회에서는 이런 금지 법안을 부결을 시켰냐? 바로 이제는 앞으로 향후 나아갈 금융 발전에 뒤처지기가 싫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상당히 좀 낭비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디지털 발전 방향에 EU가 크게 뒤처질 수 있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암호화폐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봤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울고 웃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코인이 급등했다가 또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급락했다가 정말 우리 편이 아군이 되기도 했다가 정말 적군이 되기도 했다가 그랬던 사람인데 자, 이번에는 아군이 됐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뭐라고 진행을 했냐면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코로나의 팬데믹 현상 등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도 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달러를 잡는 것은 안 된다라고 나오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는 절대로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투자 편을 좀 상당히 많이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의 암호화폐와 지금의 암호화폐는 상향이 많이 다르다. 예전의 암호화폐는 정말 과연 이 암호화폐가 실용성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법적 화폐와 공존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생활에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좀 많았다면 지금의 암호화폐는 확실하게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 정말 금융 위기들을 많이 겪으면서 정말 암호화폐가 이젠 필요하다. 자, 이번에 러시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 시민들이 정말 줄을 지어서 ATM기에서 출금을 하려고 현금을 출금을 하려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나 어제인가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러시아인이
러시아 쇼핑센터 위에서 돈을 막 뿌립니다. 루블화를 막 뿌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러시아의 화폐의 가치는 정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법정화폐의 위험성은 확실하게 나왔고요. 이번에 러시아도 디폴트 선언까지 할 수 있다라 그러죠. 그리고 그 법정화폐로 해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금인데, 자, 그렇다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 돈으로 버리지 말고 금을 사지 왜 금을 안 사고 그렇게 버리고 있느냐. 자, 금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고 물론 비트코인도 한정되어 있지만 실물 화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가 군자금으로 금을 잔뜩 들고 와서 몇 톤을 들고 와서 무기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에 대한 문제점, 법정화폐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주면서 이제 앞으로 향후 금융은 암호화폐에 달려있다는 것을 EU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결 처리를 한 거고요. 이러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암호화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암호화폐를 이제는 금지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는 좀 의회에 대한 안건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고 암호화폐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암호화폐는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올라갈 때 언제든 잡을 수 있고 내려갈 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손절도 할 수 있는 이런 평화로운 시장, 그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호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U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환경 채굴 문제에서 환경 오염을 많이 좀 일으키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해서 이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가격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이 하락 횡보장 속에서도 테슬라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또 엘살바도르 등 여러 국가와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이 평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보유 중이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사부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메타버스랑 그 NFT, 요거에 대해서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 하나죠. 빗썸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한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인도 내고 뭐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파트너스사도 또 많이 또 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빗썸 메타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기술력이 있는 뭐 팀을 뭐 꾸려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좋지만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유니티와 또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에 우리 뭐 사회에 어떻게 또 끼어들 것이냐. 사실 코로나를 좀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 시기에 더 부각이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의 뭔가 내가 뭐 놀이를 한다든지 뭐 업무를 한다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지인들과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뭐 세계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이런 개념들이 처음 나온 지 뭐 예전에 좀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좀 만들고 설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래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실질적으로 뭐 가상현실 상에서 뭐 우리가 뭐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뭐 그렇게 상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어떻게 좀 될 것 같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CEO 있잖아요. 이제 그 세계 2위 부자였나요? 240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불로장생. 그래서 이 세포를 뭐 다시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더 신빙성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뇌라 이런 것들을 이 AI에 저장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우리나 뇌의 기억들을 저장해 가지고 인격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화 돼 가지고 우리가 로봇을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불로장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랑 메타버스랑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죠. 인공지능으로 진행했을 때 메타버스 상에서
영생을 누린다. 사실 뭐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뭐 지금이야 우리는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뭐 나중에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의 일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초석을 다지는 게 바로 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지금 현재 뭐 메타버스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거겠죠. 거기에 또 이제 빗썸 같은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있잖아. 3대 거래소, 4대 거래소 있는데 거기서 빗썸에서 진출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앞으로의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메타버스 관련은 결국에는 NFT와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NFT 쪽으로도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NFT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메이저 코인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서 뭐 NFT를 안 하는 코인들도 지금 현재 NFT를 속속들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디파이가 뭐 굉장히 큰 인기였고, 근데 뭐 NFT도 인기였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NFT와 이 노드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NFT와 노드 결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NFT가 있어야 노드가 있는 거고, 노드가 있어야 NFT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올해 굉장한 인기를 끌 것이고 굉장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매매 이런 것들보다도 여러분들 딱 찾아보시면서 노드나 이런 NFT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신다면, 지금 뭐 사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뭐 굉장히 악재가 있지만 NFT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을 하지만 뭐 성장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NFT 쪽 또는 메타버스 쪽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리면 굉장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NFT와 메타버스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업비트에서는 NFT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빗썸에서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속속들이 발을 넓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와 NFT 관련 코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점 잠시 뒤 2부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